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완도의 역사에 큰 죄를 지으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간의 정쟁 싸움 같은 것들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소위 그 나물과 그 밥 그런 것들 계속 이어온 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주먹을 휘두르시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사용하시고 문을 부수거나 그렇게 하시는 행동은 14살인 제가 보기에도 되게 유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14살 여학생이 유치했다고 표현할 정도가 돼버린 것이 현실인데요.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네 분 중에 이제 원내에 계신 분 최지성 의원과 주호영 의원 계신데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최지성 의원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싸우고는 정치가 안 될까?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네.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죠. 네. 근데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네. 새로운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구성원들이 보강 내지는 좀 교체돼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어느덧 각 당의 충돌 속에서 실종돼 버렸는데요. 권력 구조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다시 네. 말해서 이제 이 승자 독식, 네. 소선거구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대통령 선출을 둘러싸고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패배한 사람은 패배한 대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또, 네. 또 이긴 쪽에서는 이긴 쪽대로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다가 이게 좀 논의 자체가 실종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주지 않고 사람의 선의에 그냥 기대하는 거는 네. 뭐 좀 난망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최재성 의원님 하신 말씀에 더해서 네. 원래 의회라는 것이 이 본질상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격조 있게 싸우고 그것이 토론으로 결론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방금 우리 지적하신 대로 비속어를 쓰고 폭력이 동원되고 이런 싸움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거죠. 저는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권력 구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우리 법상으로도 강하지만은 대통령이 법 위에도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네. 그것을 협치나 그다음에 정교한 조정 없이 밀어붙인다. 네.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은 여당이 이 상권분립의 연류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무조건 한편이 돼서 대통령과 밀어붙이고 이것을 또 야당이 막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측면이고 국회 차원에서 보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맞게 표결을 하면 되는데 그냥 진영으로 갈라져서 한 정당이 몽땅 한쪽에 투표하고 한 정당이 몽땅 반대하고 이런 구조가 네. 싸움의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치의 본질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국민 전체가 못하니까 이 의회를 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도 그렇고 그 의견이나 이익이나 욕구나 감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의 그 본질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싸움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위기라고 하는 거는 싸워도 좋은데 상대를 인정을 하고 그를 경쟁자나 동반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적으로 인식을 하는 또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있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야당은 그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잖아요. 반대당이니까 막 반대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또는 지금 조금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의장도 협치한다 그랬고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이 그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협치에 이 준하는 그런 어떤 포용력과 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건데 정치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차이 나는 의견과 욕구와 이익들을 조정해내는데 또 그 과정에서 그 싸움이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력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국회나 정치 과정이 뭐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싸움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이 국민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20대 국회가 여러모로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런 평가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번 국회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다음번 총선을 할 무렵이 되면 그런 평가가 나와요. 4년간 어느 쪽이 잘했고 어느 쪽이 잘못했냐. 이게 여야가 교대되면 또 이게 원인 진단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치면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데서 이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재헌국회 이래로 70년 동안 우리 국회를 지금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세력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가 굉장히 이 기득권화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국회 안에 담아내기보다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런 국회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변하는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하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만 정말 싸워도 생산적으로 싸우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얼굴은 서로 닮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평균 재산이 40억 이상이고 네. 50대 이상의 남자고 재산이 40억 이상. 네, 예. 고학력의 명문대를 졸업한 법조인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얼굴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얼굴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앞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이익이나 또 국민의 삶의 조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정치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국회의 평균적인 모습 혹은 평균적인 얼굴이 그런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국회냐 이런 면에서 저는 좀 국회의 다양성, 정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지금처럼 소모적인 정쟁이나 혹은 국민들이 보기에 내실 없이 싸움만 하는 이런 국회가 아닌 다른 국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의가 있는데 이번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요. 이건 아마 이제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민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국회의 다양성이나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이 사람을 새로 넣어야 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국회가 반복될 때마다 최악이다 그러거든요. 일단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 의원님도 네 번째 국회의원 하시고 전직 의원님이셨는데 네. 이번 국회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유독 국회가 많이 이 싸움을 많이 했고 정권을 잡은 척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처음 시행하려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저항하니까 저는 흐름상 계속 조금씩 나빠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20대 국회는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특히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제 때문에 야당이 선거의 진날로부터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런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꼭 야당만을 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혹은 여당이 무리하게 소위 이념에 가득 찬 정책들을 집권했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런 것이 다 문제된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성공은 못한 채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이런 현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서 득표율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59% 국민들의 뜻도 살펴가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집권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책, 예를 들면 탈원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아까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협치라든지 대화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훨씬 더 미리 정교하게 하면 이런 싸움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저는 여당은 이제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이것도 아주 익숙한 논리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조금 건설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잖아요. 공수가 교대가 되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박근혜 정부가,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붙이려다가 국회가 충돌이 일어난다. 야당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민생법을 싸우는 과정에서도 좀 처리를 하고, 쟁점 사안을 마지막에 남긴다든가, 또 예산 처리 기간에 이제 객관적인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 처리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생법을 과거에 여야가,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얘기죠. 그랬을 때도 쟁점 사안들은 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민생법들은 이제 처리하고 갔던,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잘했다 뭐 이런 거보다 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지, 그래서 국회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최소한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의제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진행하자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결 요건은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 지연 수단으로 야당이 저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기간도 굉장히 길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는 지켜지다가 이번 국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중반기 넘어가면서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의사 진행과 결정을 하기 위한 미니멈이 훼손됐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뭐 역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문제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비서거나 폭력, 또 물리적인 방식, 경쟁이나 싸워야 되는데 방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비속어를 안 쓰더라도, 폭력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의사 진행과 의사 결정의 최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거는 국회가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주의가 발달된 외국에는 의사규칙이 아주 자세합니다. 최고로 한 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이 너무 조문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에게 해석권이 너무 많고 그때마다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지 않고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은 국회의장에 따라서 소속된 정당을 너무 편드는 경우, 오히려 야당을 편든 경우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소속 여당을 편드는 경우에 그걸 둘러싸고 이쪽 주장도 맞고 저쪽 주장도 맞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사규칙을 좀 더 세밀화하고 누가 여야가 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도 국회 싸움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신 점에 공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전례나 관행 혹은 뭐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두고서 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입씨름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그 보완이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동물국회 시절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이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8대 국회 말 19대 국회 초에. 그게 어쨌든 합의된 룰인데, 이게 2016년도에 그 테러방지법이 의장 직권상정이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야당이었고 민주당도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하신 거에 대해서 마땅한 저항의 수단이 없으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의사지연 전술로서의 필리버스터를 선택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택한 대응 방식은 그게 아니고 물리적인 방식의 대응을 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동물국회를 더 이상 그만하자고 합의됐던 룰을 깬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회 파행이 더 이게 심각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합의된 룰, 여야 간에 이미 합의돼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국회를 하지 말자고 합의된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지난 어쨌든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저는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그 이 당을 지적하셨습니까? 제가 잠깐 그 프랑스 속담에 이 논쟁이 심해지면 진리를 잃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주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그 여당이 이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그런 진영 간의 치열한 싸움을 그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의제를 설정할 때에는 그 의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여야가 바뀌든 안 바뀌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어떤 이념지향적인 법안 그리고 사실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 돼야 될 선거규칙에 대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소위 말해 사단이 생긴 거거든요. 또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국회 사무총장을 했지만 그건 회기에 충분히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기를 꼼수로 하루 이틀씩 설정을 해갖고 빨리 강행 통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거를 절차를 사실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이 과정에서 그 여야가 앞으로 뭐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안 처리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리고 그 법안 처리율 가운데에서는 그 법안 처리 내용들 가운데에서 정말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 위기, 경제 위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눈에 띌 만한 법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제껴져 있고 오로지 지금 여당이 어떤 권력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법안들이 주도적인 어떤 그 이슈가 되니까 싸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